정치 리더십입니다. 정치 리더십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형성되어진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회 갈등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힘은 결국 정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미국과 한국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격변의 시대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 얘기냐 하시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여전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들어온 님도 이제 지영선님 들어오셨고 빡세게 일해야 된다 연휴 끝나고 나서 그렇죠. 또 우리 또 에너지 재충전했으니까는 또 열심히 또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미 국채 시장이 오늘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는 그동안에 미 국채 시장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미국채 시장의 균열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미 국채 시장에 이게 이제 10년물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지난주 금요일장하고 그러니까 뉴욕 시간 기준입니다. 금요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외 시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30일 그러니까 이제 뉴욕 시간으로 이제 새벽 시간까지 흐름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변동성이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4.6% 조금 넘은 적도 있지만 장중에서 한 4.6%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58% 가깝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점은 4.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한 10bp 정도 내려갔었죠. 뭐 정확하게는 한 9bp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한 6bp 정도는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루 동안에 이런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맨 위에 4.6 이게 이제 국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채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보다는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더 중심에 놓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은 주식과 비슷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수익이 생깁니까? 배당 수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주죠. 돈을 못 벌면 못 나눠주는 것이고요. 채권은 그것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금리입니다. 돈을 빌려 썼으니까는 일종의 차용 증서니까 공적인 차용 증서니까는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채권 표면에 대한 표면 금리라는 게 있죠. 금리를 줍니다. 고정 수익이죠. 주식과 달리요. 주식은 배당금을 반드시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배당금도 일정치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채권의 금리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금리 채권을 빼놓고는 되게 이제 고정 수익이 보장되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샀을 때보다 팔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거래가 생기죠. 차익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 차익하고 금리 수익하고 합쳐가지고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그러니까는 금리 수익은 채권 투자에 대한 전체 수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yield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정확하게요. 채권의 가격을 하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채권을 산 가격보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의 차익 거래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도 결국 사는 힘인가 파는 힘의 힘겨루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살려고 하는 매수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장 거래일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하루 동안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간 변동성을 한번 봐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25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이니까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30일 날 새벽에 장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요. 뭐 이게 올라갔다가 25일 날은 쭉 올라가는 구간이 대체적으로 형성됐다가 26일 날도 그러니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출발점보다 조금 회복돼 가지고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6일이 그랬고요. 27일 날도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하락했다가 그러니까는 좀 이제 회복돼 가지고 끝났죠. 회복돼 가지고 끝났고요. 그다음에 28일 날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수익률이요. 즉 채권 가격이 아주 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4.67%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28일 날에요. 28일 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보라색으로 박스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장 마감도 한 4.65로 그러니까 4.6이 돌파를 했었죠. 지난주에요. 4.6을 한때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좀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이 돼가지고 한 4.58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할 때, 지난주 월요일에 출발할 때가 4.44였었습니다. 4.44였었는데 4.58이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지난 5일간에도 채권의 수익률은 한 13bp 정도 올라갔다. 0.13% 정도 올라갔다. 0.13%포인트죠. 0.13%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올라갔다. 즉 채권 가격은 하락으로 지난 일주일간에도 채권 하락세는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요.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지만은 옐런이 7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옐런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전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옐런이 중국에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 뭐 상무부 장관도 가고 국무부 장관도 가고 그러니까는 옐런의 역할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과 관련되어진 것들이죠. 미국의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책임자니까요. 그래서 방중하고 돌아와서 7월 10일 날 그 인터뷰를 하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중국 방문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쫙 내려갑니다. 채권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옐런의 방중 효과가 나타났었죠. 즉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채권의 매수 힘이 그러니까는 좀 붙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내려갔냐? 3.8 정도까지, 3.8 근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3.8까지 근처까지요. 지금 우리가 연준의 기금금리가 상당 구간이 5.5%인데 3.8이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10년물이니까요. 그렇죠? 내전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4% 밑에만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4% 밑에만 내려가면은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3.8까지 쭉 내려갔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 그림입니다.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9월 29일까지의 흐름입니다. 이게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두 달간에 우리가 두 달간이래. 두 달이 넘지요. 8월, 9월 하고 이제 9월 20일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 주일 정도 더 됐으니까는 한 두 달,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요. 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있지만은 저점은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듯이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점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다. 추세라는 점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상방 이동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두 달간이요. 지난 일주일 빼놓고 그러니까 두 달간 보게 되면은 한 39bp, 한 0.4%포인트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두 달간에요. 그러니까요. 7월 한 20일부터 한 두 달간 한 0.4%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거의 비슷한 0.3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권 시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이유인 겁니다. 자, 이건 그동안에도 쭉 이제 얘기해줬던 것의 연장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러니까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베스팅 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이 뭡니까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이제 세계 금융은 기본적으로 세 개짜리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은 일개 국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융은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별로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용어지만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웹사이트 중 이제 3대 웹사이트 중 하나로 불리는 게 인베스팅컴이죠.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편집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작가도 하고 있습니다. 재주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이 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Power needs you to buy bonds so the Fed can buy time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은 연준이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연준한테 좀 이제 그러니까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연준한테 바라는 건 뭐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지머니 돈을 푸는 거겠죠. 돈을 푸는 거겠습니까? 근데 연준이 지금은 그러니까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와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연준이 시간을 그러니까 벌 수 있도록 채권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주기로 한다 이거예요. 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연준이 시장을 구원할 수 없는 이 구원투수 나설 수 없는 상황인 속에서 시장에 그러니까는 이 투자자들이 좀 사주길 바라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요. 인플레를 못 잡았으니까 아직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경기가 이제 침체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입했을 때 경기가 침체로 진입하면 그때 가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연준이 그때까지는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신 연준이 원하는 걸 좀 해줬으면. 연준이 원하는 거 뭐예요? 지금 채권 시장, 채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은 국채 시장입니다. 국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국채죠. 그렇죠? 우리가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금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는 각국에 있는 기준금리. 표현은 어떻게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기준금리죠. 가장 초단기 금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은행 금리하고 경합적인 관계에 있는 게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채권 수익률이니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시장 금리입니다. 채권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 금리라고 할 때 시장 금리의 가장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국채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더 안전한 채권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게 미국채를 가다 보니까 미국채 시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죠. 미국채 채권의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 채권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 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는데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7월 말부터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미국 정부라든가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갑지 않은 뉴스죠. 반갑지 않은 뉴스인 겁니다. 미 국채의 인기가 그러니까는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연방 정부도 그러니까 재정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파월의 이제 그러니까는 속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한 이제 그 기사는 뭐냐면요. 이게 CNBC에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는데요. CNBC에서는 그 알파 인베스터 투자자 모임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가면서 빌 에크만이라고 있죠. 빌 에크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지 펀드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뭐 수십억 달러 억만장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수십억 달러 자금 이제 이걸 운용하는 소위 리틀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이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러죠. 빌 에크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채 10년물
만기 10년짜리요. 미국제 10년물이 이 5%에 조만간에 5%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 4.58% 정도로 장을 마감했잖아요.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9월, 10월 달이면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원래 봄에 있었는데 이게 가을로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결례를 하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 에크만이 조만간에 5%에 도달할 것이다. 예?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요. 여기서도 이 사람도 10년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밑에 문장에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은 I would not be shocked to see 30-year rates. 30년물이 5%를 이렇게 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에 가지고 나는 충격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30년물은 있잖아요. 거래 규모가 크지가 않거든요. 예? 이제 30년물보다 10년물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근데 10년물이 조만간에 5%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 에크만이요. 빌 에크만이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빌 에크만이 올 봄에는요, 6개월 전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빌 에크만이 뭐냐면은, 조만간에, 이제 3월달 이제니까 연준에 이제 그 FOMC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중단해야 된다. 근데 올렸죠. 결국은 올렸죠. 3월 달에 이제 은행위기가 있을 때잖아요. 은행위기가. 그래서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인상을. 6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빌 에크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남겼는데 이 트위터의 글을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뭐냐면은 적어도 그러니까는 적어도 뭐냐면은 0.5%는 적어도 0.5%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기업가 중에서는 계속해서 연준이 지금 멍청한 짓 하고 앉아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했던 기업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 연준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죠. 일론 머스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러니까 빌 에크만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하니까 이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트위터에서 따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빌 에크먼이 금리 인상을 이제 그러니까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 했던 입장인데, 그러니까 해치펀드를 운영하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치펀드 운영자들은요.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올 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올 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미 국채에 투자할 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미 국채에 투자할 때다. 근데 최근에 미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났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올 봄만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그럼 인상이 끝났다는 얘기는 조만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올릴 뿐이 없다 이거잖아요. 내려올릴 뿐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채권의 수익률도 하락할 거다.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채권을 지금 사라 이거죠. 쌀 때. 지금 쌀 때 사려면은 우리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올 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전문가들이 뭐냐면 미국의 이러한 그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기초해가지고 미국채 투자할 때다. 이렇게 바람잡이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개미들이 미국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죠.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받아준다면 전망을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사는 뭐냐면요. 바론이라는 게 나온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상업은행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형 상업은행 중에 하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의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굉장히 손실이 그러니까는 3분기면 그러니까 7, 8, 9월 달이잖아요. 7, 8, 9월 달에 3분기에 그러니까는 손실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여러분들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상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채라든가 MBS에서 많은 손실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그러니까는 이 잠재적인 손실이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요. 실제로 미 국채 가격 지수를 보니까요. 3월달 은행위기가 터졌을 때 420.31이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과거 2014년인가를 100으로 나가지고 이제 환산하는 겁니다. 지수로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418.5까지 떨어졌어요. 418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3월 달보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더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3월 달에도 그러니까는 국채 보유로 많은 미실현 손실들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는 손실이 그러니까 3분기에 이게 7월 말부터 이게 진행됐으니까 8, 9월 달 지금 이 국채 가격이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손실에 대해서는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3월 달에 개입을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그러니까는 액면 가격으로 이제 인수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방어막은 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요. 그렇죠? 자산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 반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고 이 국채 이 수익률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고 앉아있으니까는 이게 7월 말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은행의 대처제 좁혀가지고 과거에 3월 달에 제가 설명했던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이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친구들인데 고객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혹은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증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수익증권 중에 대부분이 상업은행들은 미국채라든가 미국 정부 보증기관들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주택담보증권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특히 미국채에다가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미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수익률 변동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자, 1년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기금금리하고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1년 이하짜리까지는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연준 금리를 올리면은 같이 올라가는 저거죠.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음에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었잖아요. 안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돼 버렸죠. 최근에 역전돼 버렸습니다. 지난 한 두 달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지난 한 두 달 열흘 사이죠. 정확하게 7월 19일부터 9월 29일이니까요. 두 달 열흘 사이잖아요. 1년물 수익률은 0.15%포인트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 두 달 열흘간에요. 그런데 10년물은 뭐냐면 0.83%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냐면 주로 중장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중장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네, 중장기 채권에. 그러면 시중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정부 채권은 미국채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중장기 채권입니다. 중장기 채권이요. 소위 말해서 노트하고 10년물 본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이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미국채 이제 10년물의 추이를 금융위기 전하고 조금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보여드렸죠. 이 파란색이 뭐냐면 금융위기 전에 2004년 7월 1일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에 있던 것을 5.25까지 올렸었죠. 5.25까지 올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작년도 3월 이제 중순 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상당 구간이 5.5까지 올라가 있지만은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10년물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비싼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금융위기 이전을 돌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을. 물론 금융위기 이전에 최고점을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점이 5.25였었으니까요. 금융위기 전에는요. 지금 현재는 4.61 정도까지 갔었으니까요. 4.6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처음으로 근데 금융위 같은 기간에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때부터 해가지고 같은 그 기간 동안에 추이를 이걸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오르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 국채 시장이 균열이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균열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0년물이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고요. 7년물도 보게 되면 돌파했습니다. 7년물도 돌파했죠. 이게 이제 주황색 선이 바로 최근이고 파란색 선이 금융위기 전의 추이입니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물도 돌파했죠. 5년물도 돌파했어요. 그렇죠? 3년물도 돌파했죠. 3년물도요. 만기 3년물은 그러니까 이전부터 돌파했지만은 돌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2년물도 이미 돌파했었고, 그러니까 그 밑에 것들은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 그 상단 금리가 5.5까지 올리다 보니까는 먼저 돌파를 한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7년, 10년, 5년, 7년, 10년 이런 것들도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요. 1년물은 이미 오래전에 돌파했죠. 1년물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건 연준의 기금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점을 이미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1년물 정도는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건요. 연준 금리가 그때보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으니까요, 지금요. 높으니까는 당연히 그러니까는 더 이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